이죠. 실시간으로 경남 포항을 포함한 경북, 부산, 울산 등의 태풍 경보가 지금 내려져 있고요. 전남, 울릉도, 독도는 강풍 경보가 지금 내려져 있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이 경상 해안, 울릉도, 독도에서는 초속 20에서 35m의 강풍이 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의 경우는 어제 이미 20에서 70mm의 비가 내렸는데 오늘 낮까지 비슷한 양이 더 내릴 것으로 보여서 비 피해가 없도록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계신 곳의 태풍 상황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9730으로 공유를 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저희가 후에도 계속 들어오는 속보가 있으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프런치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죠. 월요일 수요일은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조론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론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신당역 사건부터 오늘 먼저 좀 얘기하고 가볼까요? 주말 내내 관련 보도가 지금 이어져서 나오고 있고 충격은 쉽사리 지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와 수사 상황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지 먼저 조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고 가죠. 네, 지난 14일입니다.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20대 여성 영무원 이 씨를 살해해 체포된 남성 전 씨가 범행 전 약 3년간 그 피해자 이 씨에게 300차례 이상 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스토킹을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16일 경찰에 따르면요. 전 씨가 지난 2018년 서울교통공사 입사를 해서 동기인 이 피해자 이 씨와 친분을 쌓다가 스토킹을 시작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작년 10월에 이 전 씨가 피해자가 이제 좀 교제라든지 만남을 요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전 씨가 요구를 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니까 불법 촬영물이 있다라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그러니까 불법 촬영물 관련한 이용 강요 이런 것들로 이제 전 씨를 1차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은 이제 전 씨를 긴급 체포를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어요. 당시에. 그런데 법원이 전 씨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풀려나게 된 거죠. 근데 이후에도 신고를 받아서 이렇게 한번 뭐 영장 청구까지 됐으면은 대부분 이제 좀 덜 하겠거니 하는데 이 전 씨의 스토킹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전 씨는 이제 피해자에게 내 인생 망치고 싶냐, 원하는 조건이 뭐냐, 라며 이제 수십 차례 연락을 시도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또 견디다 못해서 2차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경찰이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지 않았고요. 이제 불구속 상태로 이제 사건을 검찰에 송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검찰 같은 경우에는 1차 고소 그리고 2차 고소에 대해서 전 씨의 혐의를 인정을 해서 지난달 18일 징역 9년형을 이제 법원에다가 구형을 한 상황이고 선고 날이 이 사건 살해 전날이죠. 15일 날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선고 하루 전날인 14일 오후 밤에 이제 피해자가 이제 살해된 겁니다. 구형만 되어 있었고 이제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선고일 바로 전날 이제 살해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피해자가 2번이나 고소를 했잖아요. 첫 고소 직후에 이제 경찰 같은 경우는 이게 스토킹 범죄고 협박 범죄고 하니까 피해자를 신변보호 112 시스템에 등록을 하는 등 이제 안전 조치를 한 달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보통 스마트워치라든지 잠정 조치 이런 것도 하고 경찰이 그 근방을 이제 순찰하는 그런 연계 순찰도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피해자가 이제 가해자를 신고하고 나서 이제 사건이 구체화되니까 그 서울교통공사 동기였잖아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회사에게도 알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가해자 전 씨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에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 해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피해자가 있는 위치를 어떻게 알고 거기서 기다렸다가 살해를 행위를 한 것이냐면요. 회사 내부망을 통해서요. 피해자의 업무 시간,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예. 서울교통공사 내부망 접속 권한이 형사처벌을 받고 징계 절차가 이제 개시가 돼야 박탈되기 때문에 전 씨가 직위 해제는 됐지만 그동안 계속 내부망 접속이 가능했던 거군요. 이 부분도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른 것보다 스토킹 범죄라는 것이 다른 범죄하고 어떤 차이점도 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가해자 감시,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 강화, 이것은 스토킹 범죄 지금 꾸준히 얘기되고 있는데 뭔가 허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번 짚은 것 같은데 구속 사유에 있어서 예.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고 이런 점보다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더 강력한 범죄, 그리고 이 보복 범죄라는 용어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또 다른 가해를 가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봐야 된다는 주장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시스템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거나 100m 이내 접근 금지 못하게 하는 게 가해자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예. 활동이 어떻게 보면 제한되는,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다. 네.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김병찬 살인사건 뉴스 브리핑에서 다룬 적이 그것도 있는데요. 스토킹 범죄였죠. 예, 그때도 예. 스마트워치라든가 경찰의 신변보호 요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활용을 하려고 했지만 맞아요. 결국은 피해를 막지 못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좀 해외 사례처럼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시스템, 그래서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서도 뭐 위치 추적 장치라든가 이런 방안을 도입할 시기가 됐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스토킹 범죄라는 게 저도 실제 사건을 해보면 그 피해자들이 항상 불안에 떱니다. 그 가해자를 맞닥뜨리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리고 가해자가 실제적으로 나를 찾아오거나 문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스토킹을 몇 번 당하신 분들은 항상 불안에 쌓여 있거든요. 이게 신고를 한다고 해서 그 가해자가 구속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보면 경찰에서 긴급 체포를 하고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이 사람이 뭐 그 당시에 거주가 뭐 문제가 있는 서울교통공사 것도 아니고. 직원이기도 하고 예. 지금 나중에 후속 보도에 따르면 뭐 회계사 자격증인가 전문직을 또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주거가 일정하고 어느 정도 신분이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다라고 예. 하는데 사실상 구속이 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접근 금지를 하더라도요. 이게 접근 금지를 위반했을 때 가해자가 실질적으로 입는 피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뭐 과태료를 낸다든지 아니면 뭐 훈방 조치를 하면서 거의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물리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가해자에게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피해자에게 그런 그 두 분이 지금 같은 얘기시네요. 네.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GPS 추적 장치가 붙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가해자가 피해자 근처로 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나 공공기관에서 확인을 해서 뭔가 스토킹 범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범죄에 대한 예방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을 지금이라도 좀 신속하게 네. 이제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대검찰청에서도 이제 일선청에 구속 수사 원칙 지침을 전달한 바가 있고 법무부는 지금 스토킹 처벌법에서 반의사 불벌죄 이것을 폐지하는 등의 대책을 지금 내놓겠다라는 입장은 나와 있는데 여성 대상 범죄, 특히 스토킹 범죄는 점점 보면 강도가 더 심해진다 그럴까요? 결국은 많은 경우가 살인으로 결국 끝나기도 하고 이런 여성 대상 범죄 심각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 그다음에 의지 이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난 대선의 기점으로 여가부 폐지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한 우려의 의견이 많이 나왔던 이해 자체가 피해자 지원의 주무 부서가 여가부입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은 강력히 무슨 범인을 잡아들이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피해자 지원자든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예방 교육을 하는 것은 여가부가 중심인데 그런 부분을 외면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런 사건이 나니까 다시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구조적인 성차별은 분명히 여전히 존재하고 네. 강력사건 범죄의 대다수가 여성이고 네. 그것을 담당하는 부처가 여가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멈춰야 된다.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각종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와 이런 스토킹 피해라는 우리가 그동안 범죄를 인식하지 못했지만 명백히 범죄인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어떻게 피해 지원을 강화할지 더 오히려 논의가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예산이 내년에 처음으로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7억여 원 수준이다. 그래서 너무 낮다는 지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번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관련해서도 지원되는 예산이 빵이다. 추가 예산이 빵이다. 이런 표현 한 적이 있잖아요. 정부가 사건 터질 때마다 너무 선언적으로 피해 지원 방안 마련해라 할 것이 아니라 당장 있는 제도, 당장 내년에 반영해야 되는 예산 문제부터 다시 봐야 된다고 그렇죠. 봅니다. 네. 네, 저도 교수님의 의견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사실상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할 때마다 정부라든지 아니면 관계부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적극적으로 구속수사 원칙을 세우겠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이런 정책들이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사실상 예산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적거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공약이라든지 정책 같은 경우는 저는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친밀한 파트너를 살해한 36건의 살인 사건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뭐 배우자라든지 예. 아니면 연인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살해한 사건에 대한 연구 보고서들이 있는데요. 예. 거기를 보면은 그 중에 37.5% 그러니까 그런 살인 사건 중에 37.5% 그러니까 3분의 1이 넘는 숫자가 그렇죠. 살해를 하기 전에 스토킹 범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스토킹 범죄의 살인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이네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살해와 같은 정말 강력 범죄를 예방하는 한 수단으로서도 스토킹 범죄 단계부터도 강력 처벌하고 이것들을 이제 살해라든지 강력 범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선제적 조치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구속 수사 관련해서 아까 대검찰청이 이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라라는 네. 방침을 내세웠는데 사실상 이게 이번 이 사건으로 해서 일회성으로 구속 수사를 조금 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그 문턱을 낮추기보다는 이 부분에 관련한 매뉴얼이 좀 체계적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뭐 접근 금지 명령 이런 종이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분리를 시켜놔야 그렇죠. 되고 그 방안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지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앞서 서울교통공사 보안 문제도 좀 안 짚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지금 역사 사무실로 찾아가서 직원이라고 얘기를 한 뒤에 내부망에 접속해서 피해자의 근무지 야근 일정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보안이 이렇게 허술해도 되는 건지 아까는 이제 징계 절차 들어가기 전이라고 얘기는 해 주셨지만 이 부분도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예. 직위해지된 경위가 무슨 횡령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내 여직원을 스토킹한 성폭력 범죄 관련 법으로 이렇게 된 상황이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접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했어야 됐죠. 회사에서. 이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저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빨리 다른 공사들이나 이런 곳에 있어서도 규정상 이렇다라고 뒤늦게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선 조치를 해놓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까지 가기 전에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회에서 성범죄라든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이게 뭐 살인과 같이 강력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으면 들어가서 그 피해자의 뭐 그런 아니면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캐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스토킹 범죄로 지금 어떤 형사 절차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게 물리적으로는 이제 뭐 직위 해제 조치를 해서 일단 대면상으로는 분리를 했지만 이게 온라인에서는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거를 이제 회사 측에서 마련을 해두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회사라든지 아니면 기관에서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공간에서의 분리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분리가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법령이라든지 내부 규칙이나 지침 같은 것들을 새로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문제의식이 너무 낮다라는 지적해 주셨는데 9177번님께서도 스토킹 작은 일 같이 여기지만 주위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스트레스를 받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말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이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분들을 제가 대리를 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몸이 찢기고 뭘 맞고 이렇게 하는 물리적인 신체 폭력보다도 스토킹 범죄는 어떻게 보면은 정신을 정말 완전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을 하거나 훼손하는 정말 큰 범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두 번째 뉴스로 이제 좀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영빈관 신축 예산에 대한 논란이 커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획을 철회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로 지적이 됐었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던 건지 여야 반응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정 교수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최근에 영빈관 예산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국유재산관리기금 예산안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봤더니 외빈 접견 등을 위한 부속시설 신축에 총 878억 6,004원만 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영빈관 성격의 접견시설을 신축하겠다. 예산을 이렇게 배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워낙 이제 야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요. 첫 번째 민주당에서 이것을 반발하는 이유는 878억 원이면은 수재민 일반 가구에 약 1,000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이다. 네. 쉽게 말해서 지금 수재나 이런 걸로 대한 복구도 아직 안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불효불급하냐라는 지적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 이 정도에 들어가는 예산이면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고 사전에 설명해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은근슬쩍 예산을 끼워넣는 게 맞느냐. 따라서 야당에서는 전액 삭감할 수도 있다라고 반발한 상황입니다. 네. 당초에 청와대에서는 뭐 국격의 문제라든가 외빈을 접대하는 시설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었지만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전격 철회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일단은 철회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경기도 워낙 안 좋고 고물가에 뭐 복지와 치안 등의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고 앞서도 저희가 뭐 스토킹 범죄 얘기도 잠시 했지만 써야 될 꼭 필요한 예산 부분도 지금 부족한 그런 현실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너무 많은 돈을 쓴다는 그런 비판이 지금 제기된 거 아닙니까? 논란에서부터 철회까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어떤 점을 좀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하고 가야 될지를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저는 두 가지 문제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일관성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일을 이 정부나 대통령실에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대통령의 기본 입장이 있고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사실 대통령실 이전과 같은 문제는 사실 국민들이 논의를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국민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전은 하지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다. 그리고 영빈관은 뭐 기존의 영빈관을 사용을 하거나 주변 시설들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굉장히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던 사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약간 뒤집는 듯 그러니까 영빈관을 새로 신축을 해야겠다라는 뭔가 일관성이 없는 일을 실행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에 대해서 충분한 해설이 없었고 이해를 시키려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많이 받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어떤 정책을 발표를 했을 때 그것이 과연 대통령실이나 참모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절차적인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그 교육부 장관이 발표를 했던 그 학령 연령을 좀 낮춘다.
5세로 낮춘다라는 것도 한번 이렇게 국민적인 논의 없이 띄워봤다가 이게 국민들의 반발을 사니까 또 철회를 하고 이번에도 대통령실 이전 그리고 영빈관 신축 관련해서도 한번 이렇게 언론에 나왔는데 반응이 좋지 않으니까 바로 걷어들이는 이런 모습들에 있어서 그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이 절차가 어땠길래 이것을 이렇게 순식간에 발표를 하고 또 걷어들일 수 있느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실의 의사결정 과정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갖지 못한다라는 점들이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 교수님께서는? 저는 일단 시점상 매우 부적절한 의제를 던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고물가, 고금리 계속 이렇고 경제 어렵다고 나오는데 이 시점에 갑자기 영빈관 예산을 이렇게 큰 돈을 찍겠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언론 보도를 보면 여권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라고 그렇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그럼 정말 필요하냐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예산이 먼저 국회에 제출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청와대가 주장한 게 496억 원입니다. 그런데 영빈관에 드는 예산이 이거보다 더 많은 878억 원이에요. 근데 돌아보면 집무실 이전만 해도 그렇게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더 큰 예산을 들이는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덜컥 제출해 놓고 다시 철회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좀 많이 손상된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어떻게 끝으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죠. 앞으로 이런 과정은 어떤 절차적인 논의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일단 청와대가 이전이 됐기 때문에 영빈관이 새로 필요할 수는 있겠죠. 네. 필요할 수는 있는데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나쁘고 또 윤 대통령 뭐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보수를 뭐 10% 반납하자. 예. 그리고 뭐 공공기관들 뭐 감축하자, 뭐 이런 재정 감축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800억 원, 뭐 거의 1,000억 가까운 예산을 국민의 동의 없이, 국민들의 이해 없이 이렇게 제출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필요하고 그 계획,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진행을 해 나갈지에 네. 대해서 국민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지금 9177번님께서 부산에 엄청 바람이 불고 있다. 2095번님 포항인데 바람 소리가 무섭다. 큰 피해 없이 좀 지나가길 바란다. 이런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영남 해안에 지금 초속 30m의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특히 강풍이 부는 지역들 잘 대비, 비 피해나 이 바람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잘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강한 바람엔 특히 시설물 파손, 간판, 나뭇가지 등의 낙하물에 의한 2차 피해 없도록 보행자의 안전이라든지 교통안전에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뉴스픽 오늘 조으론 변호사, 전혜영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